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소식 때문에 공포 지수가 한 30% 가까이 좀 급등을 했어요. 여기다가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뭐 10년물은 한 3.4%, 또 연준 정책 금리와 연관이 깊은 2년물은 뭐 4.2%까지 치솟고 있는데, 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터널의 끝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차피 넘어야 할 능선입니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전략을 짜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FOMC가 끝나고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시장이 이벤트가 해소됐으니 이제 좀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구도로 갔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이제 무색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연준이 이제 75bp 금리 인상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했을 거란 이야기죠. 다만 연준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연말까지 정책 금리를 한 4.4%까지 가져가겠다. 그럼 이번에 0.75 했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1.25%포인트를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11월 달에 0.75 하고 또 12월 달에 0.5 정도 하고 이 정도 한다고 치고, 그래도 또 내년 초에도 또 금리 인상을 한다. 물론 이제 그때는 약한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을 하겠죠. 경우가 어떻든 FOMC 이벤트가 끝나면 좀 해소될 줄 알았는데 이런 고강도 긴축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핵심이라고 점도표상으로 이제 나타났죠. 여기에다 한 방 더 때린 게 글로벌 각국들이 일단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외국 자본 이탈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격적으로 또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한다고요. 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 또 영란은행은 0.5% 정도 인상을 하면서 글로벌 각국이 긴축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IB들도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상단을 내년에 뭐 5%까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다만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터널의 끝은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폭락보다는 일단은 조만간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는 이제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요날 이제 연준이 점도표상으로 연말에도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온다면 한 일주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어떤 조정의 강도가 좀 세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뭐 다음 주를 지나면서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봉이고 나스닥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60일선 60개월선 라인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테크닉적으로 보면 20선과 60선 사이에 갇혀서 박스권 등락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하락을 해서 반등이 나오면 20선 저항받는 구간이고, 또 60선 아래로 하향 이탈하게 되면 또 저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브레이크는 걸린다. 다만 이제 이게 빨리 걸려주면 좋은데 시간이 좀 걸려지면 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들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지, 일단 브레이크는 걸린다고 보여.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쌍바닥을 치고 21선에 안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이런 급등락이 어렵고, 징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락을 하다가 또 여기서 반등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5일선을 눕히고 11선을 눕혀야만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뭐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이 지금은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상승이 좀 어렵죠. 여기에다 또 연준 위원들이 이제 쓸데없는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뭐 주택 지표 그닥 좋지 않죠. GDP 확정치도 뭐 2분기 연속 역성장이죠. 뭐 그래서 좋은 흐름이 안 나와요. 다만 이제 미국은 실적 때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또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뭐 괜찮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브레이너드가 우리가 지나친 긴축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이제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결국은 연준이 강도 높게 긴축을 진행하는 이유는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고 그 인플레가 지금은 강도 높게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보다는 연준이 많이 외파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 풋을 구사한다든지 아니면 브레이너드가 말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연준도 그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암울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끝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한번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을 때 보면 계속 뭐 급락이 나오고 패닉셀이 나오고 했지만 돌아설 때는 순간 이렇게 돌아선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닥은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가 이제 이건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뭐 한미 간 금리 격차를 보게 되면 이제 0.75%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그럼 당장 뭐 10월 달에 빅스텝으로 올려야 된다. 아니면 그 전에 뭐 금리 인상을 좀 해서 환율이 좀 요동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율 상승세라면 이건 이제 이미 예견된 바죠. 그래서 환율은 강달러를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대중국 압박 전략에 의해서 강달러 그다음 또 고유가 뭐 고금리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이게 특히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완화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미 간 금리 차 때문에 외국인들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근데 그런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처럼 패닉셀만 안 나오면 된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전체 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환율 상승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글로벌 증시 조정과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글로벌 증시 조정 연동이 더 이제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사 세옹지마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자본 이탈이나 또 나가는 돈들 뭐 여행 가거나 송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은 좋아진다고요. 근데 환율 상승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러니까 현대차가 제일 우선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흐름 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ARM을 인수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은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형주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 되고 대형주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이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이제 실적 시즌이 오게 돼서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야죠. 그래야만 지수가 방어가 되고 지수 방어되면 종목들도 이제 안정을 찾아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난망하긴 합니다. 난망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21선을 얼마나 빨리 안착을 하느냐 이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투둑툭 떨어지고 빨리 돌려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락이 제어되는 거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까. 앞으로 1, 2주는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뭐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락이 얼마만큼 빨리 돌아서느냐 이게 관건이고, 만약에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한다면 조금 우리가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된다. 이제 어차피 지수는 틀렸다고 봐야죠. 빨리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쪽으로 해야죠. 지수가 폭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종목들은 처음에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빨리 팔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좀 기다리면 올라올 텐데 투자자들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동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은 섹터는 항상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면 오히려 그때 역설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뭐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안 될 때는 종목이나 이런 쪽이 승부를 해야죠. 테마 쪽이나. 그래서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렵지만 터널의 끝은 있다. 대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지수가 빨리 올라오느냐 점진적으로 올라오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빨리 올라오게 되면 조금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빨리 쉴 수 있는 것이고, 조금씩 계속 하락을 하고 빨리 안 올라오면 이제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리가 팍팍합니다. 산 정상 오르는데 아직 8분 능선도 안 하는데 다리가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능선은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능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절정의 단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간 단풍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저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4시 반에 잤었는데 아무래도 4시 반까지, 3시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4시 정도 되면 아무래도 약간 좀 막 다리가 좀 힘이 풀린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더란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능선은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디 예속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년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묵묵히 참아내야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시간도 안 가고 일각이 여산수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또 군대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또 뭐 땀 흘리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랬던 거 보면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좀 찬란했던 때가 군대 있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1년 빠졌고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마지막 터널을 넘어서게 되면 뭐 4분기나 내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지수가 안 올라가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잘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리 본주였나요? 그때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왕들이 나왔는데 다들 이제 약물 복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뉴욕 랑키즈의 에런 저지는 27년 만인가 21년 만에 지금 최고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에런 저지 같은 홈런 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뭐 프로야구 구단들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홈런 타자가 없다면 안타를 몰아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이제 다들 힘들 거예요. 사실 뭐 힘들지 않는 투자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헤지펀드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들 힘들 것이고, 그런데 이런 힘든 과정에서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여기에서 좀 기다리고 참아내고, 또 우리가 이제 그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아픈 것에만 생각을 하면 온통 이쪽이 다 신경이 몰려서 인생사가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아파서 어디에 누워 있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식도락을 즐긴다든지, 그동안 밀려있던 공부를 한다든지. 저도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1년간을 병상에 누워 있어 봤어요. 근데 꼼짝도 않고 누워 있어 봤는데,
그때가 저는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뭔가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시기로 해서 이제 지금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전략은 두 가지로 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성장 섹터라면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담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1, 2주 후를 좀 봐야죠. 근데 성장 섹터는 지금도 잘 올라갑니다. 2차 전지 쪽 보면 뭐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올라갔다 이제 어제 대형주들은 약간 밀렸지만 지금도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 고금리에도 금리를 많이 이자를 많이 지불하고도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이런 쪽은 수익 투자를 좀 기다려야죠. 어쩔 수 없이 좀 빠졌다면 기다려야죠. 그리고 저가 매수를 노려야죠.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제 이게 급등이 나왔어요. 베팅을 해서. 근데 이게 한 70% 가까이 가다가 화재 사건 때문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잡아서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한 120% 이상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니 우리는 성장 섹터라면 그때 당시에는 다들 2차 전지 끝났다, 뭐 2차 전지는 더도 뒤도 돌아보지 마라, 뭐 이렇게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성장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게 성장 섹터라면 좀 기다려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조정의 끝자락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릴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가면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그동안 뭔가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달콤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초콜릿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을 이제 단기 관점으로 매매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TV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단타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은 한 번은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에서도 뭐 올라가는 급등했던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상승 초기에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걸 상승이 임박했을 때 공략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막막한 상황에서는 하나는 성장주는 좀 기다리고 또 저가 매수를 또 혹시 또 내가 이게 물렸다면 상황을 봐서 저가 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이 바닥을 찍는 동안에는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신선한 종목을 단기 매매 관점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라는 게 좋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삼성의 ARM 인수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삼성이 ARM을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유가 뭘까요? 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길에서 다음 달에 내가 손정희 의장을 만나는데 여기서 손정희 의장이 뭐 ARM 인수를 뭐 제안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왜 갑자기 손정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배경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업계에서는 지금 삼성이 뭐 매매로 쪽은 1위인데 파운드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뒤처지지 않냐. 그래서 대규모 M&A 나셔서 2030년 되면 시스템 반도체 2위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 이재용, 손정희 각각의 선법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인수를 하려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의 이슈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하는 게 좋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대 있을 때는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게 니체 전집인데 한 10권이 있어요.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니체 책에 보면 마지막 10권이 권력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유고작인데 누나들이 이걸 이제 사후에 이제 내놨는데 권력의 의지, 영어로 하면 the will to power.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권력과 의지 사이에는 투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투.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는 항상 권력을 향해 있다. 영어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권력을 자꾸 뭐 나쁜 쪽으로 생각해요. 권력 남용, 이렇게 권력을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어떤 삶의 의지자, 자기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의지라는 거죠. 그럼 이재용, 손정희 이 두 사람도 ARM 메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이로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킹을 해봐야만 또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재용 회장한테 이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귀국길에 회장 뭐 승진을 고려하고 있냐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사면이 되고 부회장직을 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됐다고요. 그럼 이제 회장직이 더 오를만 하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대기업 총수치고는 상당히 좀 점잖고 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흉흉한 스타일이에요. 생김새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뭐 ARM 인수나 이런 걸쭉한 어떤 M&A를 성사를 시키고 또 2030년도에 그 SK 최태원 회장과 같이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누가 봐도 회장직에 올라도 괜찮겠다. 사실 삼성이 좀 고민했던 게 뭐죠? 이렇게 승계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정부나 이런 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놔야만 이제 자신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왜 이 딜을 추진할까요? 최근에 이제 일단 그 투자 실패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38조 원 들어가지고 ARM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이 내가 봤을 때는 최고로 잘 발달할 수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쪽을 봤더니 시원찮아요, 성장세가. 그래서 ARM 인수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쪽에 집중하려던 계획을 포기를 하고 자회사한테 좀 사물 인터넷 쪽은 이관시켜. 그리고 이건 좀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는 별로 썩 내키지 않아. 그래서 이거 좀 팔게 하면서 내놨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47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업체들이 난리죠. 뭐 삼성도 난리였죠. 이게 뭐 독과점이다 아니면 이 업황이 안 좋다 또 경쟁 장국들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철회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이제 내년 3월까지는 영국 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것을 뭐 영국 증시에 상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매물로 내놓으려면 좀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미국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상장 차익을 노리는 건데 영국에서는 자꾸 왜 영국 기업을 미국에다 상장하려고 하냐? 내년 3월까지 런던에 상장을 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매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ARM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탐을 내는 기업이죠. 어떤 팹리스 중에 팹리스.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에게 현금 받고 이걸 또 파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두뇌 AP라고 하죠. 이거 설계하는 핵심 기술인데 거의 뭐 10중 8구는 다 이 스마트폰은 여기 걸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손정희 회장이 거의 뭐 75%, 쇼뱅이 25% 이렇게 비전 펀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인수하려다가 무산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IPO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도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인텔이나 그랬는데 결국엔 나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서서 고향의 목에 목을 달아야만 되는데 섣불리 나선 사람이 없다고요. 해봐야 뭐 또 경쟁국이나 아니면 경쟁 업체들한테
또 저지를 당할 테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이제 매각 예상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자 인수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기 기준으로 236조 원의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현금 자산 다 긁어 모으면 123조 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엔비디아한테 매각할 때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별로 좋은 수가 아니죠. 이번에도 자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라. 그리고 너를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업들을 다 지분을 좀 참여하게 조금이라도 해라.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지분 투자를 좀 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 파운드리 쪽에도 좀 잘 나가야 되지 않니?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도와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증시와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증시와 관련돼서 이 ARM 관련주로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뭐 삼성 또 ARM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가온칩스가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온칩스가 좀 강하게 올라갔고, 근데 관련주 중에서 보면 가온칩스가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넥스트 칩이 올라갔죠. 넥스트 칩은 뭐 자동 발렛 주차나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ARM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나 또는 반도체를 같이 개발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갑니다. 상한가도 치고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계열사를 통해서 하는 NCM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계열사가 넥스트 칩이다. 그래서 상한가는 나왔지만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자회사 통해서 삼성이나 또는 ARM의 어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아시아에는 여기서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등주 주들은 이렇게 뭐 ARM에다가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MDS 테크나 아니면 텔레칩스, 여기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또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가온칩스하고 협력 중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두 번 더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이제 알파홀딩스 같이 회사 안 좋은 데는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려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것들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관점을 달리했어요. 자, 스펙 종목들은 뭐 비상장 기업을 등에 업고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만약에 삼성이 ARM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 M&A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이건 신호탄이고 좀 작은 기업들, 뭐 이런 하만이나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삼성이 공모자금으로 비장상 회사를 이제 합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삼성 스펙 4호, 삼성 스펙 6호 이제 이런 종목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 올랐으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한번 슈팅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최근에 이제 한 2번 정도를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삼성 스펙을. 근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리포팅 해드렸는데 당일 한 10%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21선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종목은 언제든지 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팔아도 좋고 또 하루 이틀 기다렸다 여기서 팔아도 좋고, 이런 투자를 해야지 연세 많은 분들이 단타 친다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삼성 스펙 6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에 한번 움직이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종목보다는 아까 제가 구구절절 왜 이제 어떤 협상이 진행이 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제 여기에 나와야 되는 하나의 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하고 연계가 돼서 가장 많은 일감을 따낼 수 있는 펜리스 업체가 어떤 기업인지, 또 이 비전 펀드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손정희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쪽이 어디냐? 사물 인터넷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핵심 칩을 개발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다음 차기에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흐름상으로. 그래서 이런 가온 칩스나 이런 것들이 주도적이고, 나머지는 뭐 이 코아시아는 한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나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삼성 스펙이나 이 스펙 관련주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움직일 게 이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해서는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의장이 약간 더 저자세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분 투자를 하든 컨소시엄을 해서 삼성에게 팔든 뭔가 대가를 좀 삼성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요. 그 반대급부는 뭘까요? 자, 그 반대급부는 손정희 회장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살펴보면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손정희가 300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뭐냐?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해줄 건 뭔가요? 바로 사물 인터넷 지갑 변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뭐 AI 혁명이나 각 산업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했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로봇의 인공지능을 탑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하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하면 AI나 로봇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도체를 넘어서 디지털 강국,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 AI를 주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AI 쪽에 도약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나 사물 인터넷 이런 쪽, 로봇 쪽 이런 쪽에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요. 특별한 몇 종목이 움직인다고. 여기에 대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2017년도에 그 사우디 500명 끌고 이제 빈살만 왕자가 도쿄에 방문했어요. 손정희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3가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손정희 선물과 도쿄 선물과 1조 달러 가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하죠. 그래서 1조 달러가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1천억만 투자해라. 그럼 내가 1조 달러를 더 돌려주겠다 해서 실제로 450달러를 투자했다는 이야기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가깝지만 여기도 상당히 빈살만 왕자하고 긴밀한 관계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그 거주지나 이런 쪽이 더 라인이잖아요. 네옴시티. 이쪽에 수주 협력을 좀 도와주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LA 모터스에서 포르쉐 이 구경하는 남성분들이 계신데, 여성분들은 별로 스포츠카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스포츠카를 좋아하죠. 근데 스포츠카의 대명사 포르쉐가 드디어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요.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포르쉐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상장을 하게 돼요. 근데 시총은 현대차 2.5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친환경 자동차의 캐니스터를 포르쉐에 공급한 업체, 이 코리아 FT거든요.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는데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다음 주에는 더 잘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뭐 LG를 통해서 뭐 배터리 부품을 납품했던 이런 기업들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주초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임팩이나 이런 종목 볼 필요 없죠. 관련주라고 해서. 예선테크는 뭐 LG를 통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좀 약하게 올라가요. 이것들은 잘못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는 지금 이제 뒤에 페이지가 하나 빠졌는데, 포르쉐 관련주 중에서 한 2종목 정도를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 2종목은 이렇게 올라가 있지도 않고 상승 초기에서 잔뜩 이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종목이 2종목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2종목 정도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분인데 저희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두 종목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물릴 위험성은 적고 한번 올라가면 또 턱 튀어오른다. 자, 지난번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를 말씀드렸죠.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의 전기차를 잘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전기차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원가의 40%에 해당되는 배터리를 매월 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독 경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뭐 또 GM도 반자율주행, 이거 돈 내면 이거 이용할 수 있게 해줘. 뭐 이렇게 하고 현대차도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순환매가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내비게이션 관련주들이 주로 자율주행으로 엮이면서 움직였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럴 때는 첨단 운전자 보도 시스템이었죠. 한 2단계 이럴 때 보면 차 앞에 뭐 계기판에 유리에 여러 가지 운전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달리면 저도 실제로 자율주행을 해보면 이렇게 달리면 한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 달리고 또 하면 차가 앞에 차가 있으면 좀 천천히 가고 차가 없으면 세게 갑니다 또. 그리고 지가 이 차선을 통해서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잡고만 있으면 이렇게 잘 따라서 우리보다 더 잘 합니다. 물론 코너를 돌 때 이렇게 휙 도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갔다가. 그런데 자율주행이 쓸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5단계 이렇게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 할 거예요?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뭐 USB 꽂고 뭐 CD 구워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OTT도 봐야 되고 드라마 같은 것도 스마트폰에 연결된 거와 디스플레이에 연결되는 이런 기업들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커넥티비티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종목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리포팅을 통해서 모토렉스를 이제 제시해 드렸는데 상승 초기에 그러면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일단 그 현대차가 뭐 여러 가지 그 라이더 센서나 레이더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가 알아서 작동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레이더 기록 장치를 독일 3사에 공급하는 이런 업체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다. 그래서 제시해 드렸는데 하루 이틀 눌림목에서 해서 수요일 정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빨리 움직였어요. 화요일 날 움직이고 또 눌러주고 또 연말 한 10몇 % 좀 급등이 나오고 또 상승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슈팅하면 나오면 좋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단기로 하면 한번 이제 월요일 정도 재밌는 승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재료를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분명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쪽은 이슈와 재료를 먹는 종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경영권 분쟁, M&A, 뭐 지분 경쟁 이런 기업들이 잘 간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방금 이제 주제를 정해서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의 핫 이슈 종목을 잘 살펴보면 좋아요. 대주주하고 지분 격차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서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신호탄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 뭐 한국 최초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떤 바닥권에서 준비가 되면 이슈 터지면서 한 번씩 올라가는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삼성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고요. 이 업체도 다음 주에 재밌는 승부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또 로봇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쪽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집중이 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디테일한 시장의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 얼굴이 있어요. 저 얼굴을 클릭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디테일한 전략 그리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이런 종목 그리고 아까 포르쉐나
또 삼성 ARM 인수 관련주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거기서는 콕 찍어서 같이 공부하고 설명드리니까 꼭 참석하셔서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 보도록 하시죠.